이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분량이 길어져야만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도 작품들이 대부분 긴 이유가 자기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다 작품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필요한 분량이었잖아요. 그런데 카프카는 자기가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아주 쉽게 또 짧게 그렇죠. 그걸 아주 간결하게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굉장히 더 효율적인 형태의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작품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그와 동시에 이 작품이 주는 또 뭐랄까요, 조금 아련한 슬픔, 멜랑콜리 이런 것들도 이 책의 어떤 백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씩씩거리는 소리를 아버지가 내면서 나오지 마, 더 이상 방 안에서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안에 집어넣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 안에 혼자 갇히게 된, 상처도 입었죠. 뒤로 벌렁 낮아빠지면서 뒤로 낮아빠지면서 방 안에 혼자 갇히게 된 그레고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어스름한 저녁 무렵에야 비로소 그레고르는 죽다 깨어난 것 같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몸을 다쳤기 때문에 잠시 누워서 잠들어 있었는데 아주 늦게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된 거죠. 방해를 받지 않았더라도 분명 훨씬 더 오래 자지는 못했을 것이다. 쉴 만큼 충분히 쉬었고 잘 만큼 푹 잤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세상 편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몸이 인간에서 벌레로 변했는데 푹 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마 카프카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벌레로 변한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족에게 내몰린 것, 자신이 여전히 그레고르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자신의 어떤 힘든 상황을 이렇게 포용해주지 않고 자신을 방 안에 가둬버리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끔 감시하고, 그런 상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레고르에게는 그 상황이 더 힘든 거지 실제로 벌레로 변한 몸 같은 거는 사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카프카는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레로 변했더라도 그레고르는 여전히 그레고르 자신이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하지만 문제가 된 건 뭐예요? 가족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지금 방 안에 혼자 갇히게 되어 있으니까 가족들도 볼 수 없게 되었고 자기 혼자 남게 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푹 잤다, 잘 만큼 자고 잘 만큼 푹 잤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쉴 만큼 푹 쉬었고 잘 만큼 푹 잤다. 얼마나 아늑한 표현인가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런 휴식을 언제쯤 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쉴 만큼 충분히 쉬었고 잘 만큼 푹 잤다고 느꼈기 때문에. 얼마나 안정감 있는 자신만의 생각인가. 문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무엇에 이끌려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아채게 되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레고르가 끔찍하게 또 가족들을 모두 놀래키고 난 다음에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 떨어지는 커피를 받아 먹으려고 낼름거리던 장면이 생각나시죠? 이제 그레고르는 점차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더 우선이 된 사람이에요. 쉬는 것, 자는 것, 이제 뭐가 나왔어요? 먹는 것. 옛날에는 가족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자기 자신이 우선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의 자신이 우선이 된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가족주의로부터 개인으로 주체가 이동되게 된 거예요. 이동되면서 좀 편안한 잠을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책을 보고 있는 이유는 형식적 주체와 본질적 주체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이 책을 선택한 이유도 그렇죠. 형식적 주체로서 그레고르는 뭐예요? 아들이자 가장. 네. 근데 본질적 주체는 누구예요? 그레고르 자신.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자신이죠. 어떤 욕구예요? 그레고르에게 가장 필요했던 욕구. 쉬는 것, 자는 것, 먹는 것, 네, 이런 거였죠. 안정감.
이런 게 그레고르 자신의 욕구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채워졌어요 이미. 이제 찾았어. 네, 쉬는 것, 자는 것이 채워졌죠. 이제 뭐가 채워지면 돼? 먹는 것. 비로소 자신이 무엇에 이끌려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아채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음식 냄새였다. 그곳에는 맛 좋은 우유가 가득 담긴 사발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조그만 흰빵 조각이 둥둥 떠 있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하지만 이내 실망해서 머리를 도로 빼내고 말았다. 맛을 봤는데 인간일 때 자기가 먹었던 그 맛이 아닌 거죠. 이제 곤충이 됐잖아요. 벌레가 됐잖아요. 벌레로서 먹는 우유는 자기가 원래 먹던 그 우유 맛이 아닌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카프카는 뭘 얘기하고 싶었어요? 형식적인 사람으로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개인 주체로서 본질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서로 상반될 수 있다. 그건 욕구로서도 완전히 상반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가령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해. 아이들이 주로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생선 꼬리하고 대가리만 좋아한다고.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몸통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양보하는 거죠. 형식적 자예요. 형식적 주체. 그렇죠? 형식적 주체죠. 자신이 형식적 주체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입맛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걸 먹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만족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족들이 맛있는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우유를 마셨을 때 그 맛있는 우유 맛이 있었는데 이제 자신만을 알게 된 자신의 욕구에 진정으로 돌아오게 된 본질적 주체로서의 그레고르는 그 우유를 더 이상 그 맛으로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레고르에게 맞는 음식이 생기는 거죠. 영 우유 맛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평소에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인데 말이다. 정말이지 그는 역겨운 기분마저 들어 사발의 머리를 돌려버리고는 방 한가운데로 기어서 돌아와 버렸다. 그러니까 실제로 형식적 주체가 얼마나 멀리 본질적 주체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고개를 돌려서 아예 역겨운 기분마저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던 얘기예요? 사르트르의 구토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 역겨운 구토감. 형식적 주체가 본질적 주체를 압도하고 있을 때 본질적 주체가 나오려고 하면 느껴지던 감정, 그것이 바로 역겨움이었잖아요. 구토감. 그 구토감이 여기서도 등장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형식적 주체로 살아오고 있었던 삶이 얼마나 자기 주체로서의 자신에게 멀리 있었던 것인가. 그건 나의 욕구,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얼마나 외면당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제 생각하게 돼요. 나는 정말 누구일까? 부모님과 여동생이 이런 멋진 집에서 이런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 본질적 주체예요? 형식적 주체예요? 형식이죠. 그렇잖아요. 부모님과 여동생이 이런 멋진 집에서 안락한 생활을 해줄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나, 가장. 떳떳한 가장. 그 다음에 훌륭한 가장.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레고르 자신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그런 가장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룩해낸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이 모든 안락과 유복함 및 만족이 이제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더 이상 일하러 갈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이 가정은 이 모든 안락함으로부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안락함으로부터 모두 다 전락해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그레고르 안에는 뭐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어요? 형식적 주체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죠. 그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자신의 평생의 노력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그 로캉탱 씨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부토에서 로캉탱 씨가 자기가 역사학자로서 세워놓은 자신의 명망이 있잖아요. 이 명망을 어느 날 자신은 그것들을 형식적 주체니까
그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심지어 나중에 자기가 그 부빌이라는 마을을 떠나면서 뭐 이름까지 바꿔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나는 더 이상 이제 녹강땡이 아니야. 난 나 자신이지. 라고 얘기하는 장면. 그런 것처럼 자신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결정이에요. 아직 바로 벗어버리지 못한 거죠. 그 걱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가 속절없이 납작 엎드려 있지 않을 수 없는 높다랗고 횡한 밤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통 알 수 없었다. 이거죠. 왜 불안해요? 그냥 벌레로서 푹 자고 푹 쉬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들이 만족되는 상황인데 왜 불안해요? 불안은 하나뿐이 없잖아요.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한 불안은 뭐예요? 더 이상 그렇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건 불안함이 아니죠. 주체로서 불안함은 뭐예요? 지금 당장 내 몸이 변했다는 게 더 불안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지금 불안함을 느끼는 원인은 뭐예요? 그렇죠.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었고 가족이 이 안락함을 즐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자신은. 속절없이 납작 엎드려 있지 않을 수 없는 높다고 횡한 밤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그래서 그 자신도 통 알 수 없었다. 내가 왜 이런 무게를 지게 되었는지 가장의 무게를 왜 지게 되었는지 자신도 통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누구도 나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나는 그걸 요구받게 되었어. 누가 그걸 요구하나요? 오늘 안타까운 뉴스 하나가 있었죠. 좋은 뉴스도 하나 있었고 그 장제원 씨가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했어. 어젯밤에 그 돈 다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재산가 하는데 굉장히 슬픈 뉴스죠. 자기는 안 했다고 했는데 증거를 다 들이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녹화 영상이 있지. DNA 다 채취해놨지. 다 해놨어요. 사건은 센터에 가서. 우리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알고 있었던 그렇죠. 거지. 아니, 우리도 다 알았잖아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이미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중요한 건 이거죠. 김건희한테 가서 장원을 구했어야지. 그 과연 장제원 씨를 자살로 이르게 한 건 뭐예요? 주체로서의 자아예요? 체면. 아니면 형식으로서의 자아예요? 그렇죠. 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도 카프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통 알 수 없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 주체가 더 무거운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주체로서의 자신이 더 중요한 것인지 본질로서의 자신이 더 중요한 것인지 자기도 알 수 없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아유 조심하지. 조심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건데 뭐 섹시한 네. 여자들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요즘에 읽고 있는 뚝섬에서 읽고 있는 그 지제계 슬라브의 지제계 자유라는 책에 나왔던 내용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누군가 자신의 자유로 어떤 결심을 내렸을 때 그 결심이 과연 진정하게 자신의 자유로부터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결과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자유가 진짜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내린 선택에 거부할 자유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없다면 그 선택,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하도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자살이라는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자유에 의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예. 왜 자유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형식적 자유가 형식적 자신이 주체가 본질적 주체를 너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식으로부터 내려오는 무게를 스스로 이기지 못해서 내리는 결정이라는 거죠. 그건 자기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형식적 주체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고 그 형식적 주체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기가 실수한 거죠. 어떻게 만들어져요? 형식적 주체가 여러분이 어머니인 것, 여러분이 누구의 딸인 것,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 다 형식적 주체에 대한 이야기죠. 이 형식적 주체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환경.
여러분이 선택해서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죠. 선택은 아니죠. 네.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환경에 지잭은 상호 의존성이라고. 장난적인 안 했어요. 우리는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환경과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환경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어요. 사회와 환경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거죠. 카프카 여기서 그레고르잖아요. 그레고르도 마찬가지로 가족과 상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도 없잖아요. 그렇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죠. 카프카가 아주 적절한 표현 아니에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통알 수 없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야. 분위기가 강요를 하지. 그게 바로 상호 의존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이었나? 내가 가장이 되는 것이 자유로운 선택이었나? 내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이 자유로운 선택이었나? 거기에 생각이 미치게 된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유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꼭 자유롭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뿐이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카프카가 얘기한 것처럼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알 수 없었다. 주체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형식적 주체가 자신을 휘두르는 거에 무방비 상태가 돼버려요. 장재원 씨처럼. 뭐가 중요해요? 벌을 사실 실제로 이렇게 죽은 것이 더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이 정말 진정하게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이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또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많이 했던 그런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살이라는 게 엄청나게 끔찍한 죄라는 걸 우리 단테의 신곡에서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형식적 주체에 휘둘리는 거예요. 평상시 때 너무 잘난 척 네. 했어. 그러니까 이 형식적 주체가 자신의 본질을 얼마나 휘두르고 있는가를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통알 수 없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인가? 라는 주문이죠.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현재 1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잖아요. 나는 어머니인가? 나는 딸인가? 아니면 나는 가장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가 무려 5년 동안이나 살아온 자신의 방이건 지금 이 방이 왜 나는 이 방 안에 갇혀서 불안에 떨고 있는가? 왠지 알 수 없는 가벼운 수치심마저 느끼며 소파 밑으로 깊이 기어들어갔다. 수치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장재원 씨가 느꼈던 그 수치심은 어디서 나와요? 본인이 만들었어. 평소에 진짜 이중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더 그럴까요? 자기가 얼굴을 이제 못 내는 도덕적인 죄책감? 아니요, 그런 도덕적인 죄책감은 그런 아니에요. 죄책감이 있었으면 없어요. 그런 짓을 안 하지. 죄책감 있으면 죄책감 자체가 죄를 없는 받아야지. 거죠. 자기 이 책에서 그레고르는 왠지 알 수 없는 가벼운 수치심마저 느끼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레고르가 느끼고 있는 수치심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외모 아니면 지금 바로 직전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잃어버렸다. 그렇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가벼운 수치심이 들었어. 바로 그 얘기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장재원 씨도 어쩌면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그렇죠. 가족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형식들이 있어요. 아주 화려한 형식 수식어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다 무너졌다라는 그 수치심. 어쩌면 그 수치심이 그 사람이 스스로 죽음으로 내몰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다니까. 그렇죠. 가도 될 것 같아. 한번 볼까요? 등이 약간 눌리고 고개도 이제 쳐들 수 없었지만 금세
마음이 편해졌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본 거예요. 소파 밑으로 들어가서 숨었어. 자신의 몸을 숨겼어. 이제 아무도 볼 수 없게 누구도 나를 볼 수 없게끔 숨었어. 숨으니까 금세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 수치심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죠.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오게 된 거예요. 그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이 밝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까지. 그게 수치스러운 거죠. 그 수치심이 그를 소파 밑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장지현 씨에게는 스스로 목을 매달게 한 거죠. 결국 자신의 현재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불편한 일들을 견뎌내고 가족을 최대한 배려함으로써 참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최대한 가족을 배려함으로써 참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군가는 참아낼 수 있겠죠. 참아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참아낼 수 없을까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 형식적 주체의 무게가 더 큰 사람들, 그 무게감이 너무 커서 자신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게 돼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뭐가 중요해요?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사기가 중요해요. 사실 그런 형식들은 니체가 얘기할 때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왕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성직자라든가 교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실제로는 사기꾼에 불과해. 본질이 없는 그런 것들을 꾸며낸 거지. 위선과 가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남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만 남아요. 인간으로서의 자신. 육체를 가지고 있고 식욕과 또 뭐 쉬기 위한 편안함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 몸의 육체적인 욕구를 느끼는 자신이 남아요. 그 자신이 그냥 그걸 유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더 중요한 자신이니까. 그 모든 것들 가식을 다 떨어냈을 때 남는 것, 그것이 자신이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 자기가 세워놓은 그 수없이 많은 무게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레고르의 삶도 한번 볼까요? 그레고르의 형식적 삶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그레고르가 걱정한 유일한 관심사는 있는 힘을 다해 온 가족을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그 불행한 일을 식구들이 되도록 빨리 잊도록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어요. 아버지가 꾸리던 사업이 아주 잘 나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정부도 두고 그럴 정도로 큰 집에 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쫄딱 망해버렸네. 그래서 그레고르는 이 불행한 사건을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 유일한 관심사, 온 가족을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그 불행한 일을 식구들이 되도록 빨리 잊도록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그때 눈꽃 뜰 새 없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여 거의 하룻밤 사이에 말단 직원에서 일약 출장 영업사원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즉 계약이 성사되면 수수료조로 당장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선택하죠. 좀 힘들더라도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그 불행한 일을 빨리 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가족들이 그 일을 빨리 잊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돈을 좀 더 벌기만 한다면, 내가 좀 고생스럽다고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족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집에 돌아와 현금을 식탁에 올려놓으면 식구들은 입을 떡 벌리며 행복해해서 어쩔 줄 몰라요.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었다. 맞나요? 그레고르에게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 맞아요? 이게? 어때요? 본인은 생각 못해. 아니 어떻게 그레고르 자신은 어떻게 살았어요? 5년 동안. 되게 힘들게 살았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압박 속에서 아침 기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여행,
멀리 나가가지고 출장 영업을 뛰어요. 그리고 수긍을 해가지고 여행지에서 잠을 잘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시건 장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돈을 뺏기지 않으려고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자. 그게 버릇처럼 돼버려서 직업병처럼 돼버린 거죠. 그런 불안함 속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우연히 가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인도 만났어. 그런데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사랑도 외면해버렸지. 자신의 사랑도 버렸어요. 안락한 삶, 자신에게는 안락한 푹 쉬는 잠, 안식, 사랑도 버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삶이 가지고 오는 건 뭐예요? 돈 뭉텅. 그리고 그걸 내려놓으면 가족들은 행복해.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레고르가 온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 실제로도 돈을 많이 벌어 생계를 감당하게 되자 적어도 이렇게 찬란한 모습은 그 뒤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다. 처음에 자기가 돈을 가져왔을 때는 가족들이 다들 이렇게 막 들떠가지고 기뻐하고 진짜 우쭈쭈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일상이 됐어 이제.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가 보다. 네, 감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가 보다.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쟤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생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레고르가 없어도 집에 없어도 당연히 없는 거야. 응, 돈 벌러 갔으니까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마음 같은 것도 점점 일상화되게 되는 거죠.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그런 것은.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삶이죠. 형식적 인간의 삶. 형식적 인간의 삶은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형식적 인간이라는 건 결국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욕망을 다 비워냈을 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아타락시아를 위해서 욕망을 다 비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안식이 온다. 그 이야기는 동시에 다른 이야기로 할 수 있겠죠. 욕망을 다 덜어내지 못한 인간은 평생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계속 집어넣어야만 그 자리에 넣어야만 그 자리 그걸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채워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죽으니까. 그런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자신의 문제일까요? 가족의 문제일까요? 돈을 벌어오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 옆방에서 나올 때마다 그레고르는 문에서 벗어나 옆에 놓인 서늘한 가죽 소파 위로 몸을 던지곤 했다. 그러니까 그레고르가 이제 일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족들은 당장 이제 문제는 뭐예요? 생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은 이제 누가 벌어야 돼? 왜냐면 서로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신은 이제 일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에서 벗어나서 옆에 놓인 서늘한 가죽 소파 위로 계속 몸을 던지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 창피하고 서글픈 나머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밖에 나갈 수 없게 된 자신, 그죠? 방에 갇혀 있게 된 자신, 가족과 단절된 자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지금 뭐가 더 중요해? 자기가 가족의 역할을 할 수, 그렇죠? 가족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더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고 너무 서글프게 만들고 심지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기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 나의 문제, 주체로서 본질로서의 주체의 문제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족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가구를 모두 치워버리면 개의 병세가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깡그리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니? 이제 방 안에 그렇게 갇혀 있으면 문이 열리면서
이제 동생이 들어와서 간단히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넣어주고 그래요. 동생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오빠가 있다가 어딘가에 있다가 동생이 들어오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소파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동생이 몇 번 봐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는 가구들이 있으면 오빠가 움직이는데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동생은.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이 엄마한테 얘기해요. 우리 오빠 방에 있는 가구를 다 빼내죠. 소파만 남겨두고 오빠가 그 밑에 들어가서 쉬니까 소파만 남겨두고 나머지 가구들은 다 빼내자.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이제 낑낑거리면서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만약에 걔 방에서 가구를 모두 치워버리면 걔의 병세가 나아지리라는 희망, 인간으로 돌아올 거라는 그 희망을 깡그리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니? 어머니는 여전히 뭐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카프카는 이 장면을 얘기하면서 뭘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어머니는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귀환이에요. 건강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신의 원래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희망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 가구를 모두 치워버린다는 것은 그 희망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니? 나는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에 대한 사랑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걔의 병세가 나아지겠다는 희망, 이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걔 혼자 무정하게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니? 방이 너무 삭막해질 거 아니야. 방을 원래 상태로 놓아두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야 걔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왔을 때 하나도 변한 게 없음을 알고 그동안의 일을 보다 수월하게 잊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뭐 이 책에서 카프카가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주 분명해 보여요. 인간으로서의 그레고르와 벌레로서의 그레고르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죠. 적어도 바깥 사람이 볼 때. 그런데 내면의 그레고르의 주관으로 본다면 어때요? 인간으로서의 그레고르와 벌레로서의 그레고르는 똑같은 인간이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족들은 다르게 보는데 본인 자신은 똑같은 존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괴리감이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들이 보는 그 그렇게 중요한가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본인한테는 중요하죠. 근데 그게 중요하면 얼마나 중요한가요? 적당히 중요해야지. 네, 얼마나 중요한가요? 자기가 스스로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음을 선택할 만큼 중요해요. 그게 남들의 눈이, 남들의 시선이. 그거는 참 없지. 그렇게 달라면 그렇게 다는 거고 자기가 하게 달려야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게 더 힘들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는 것과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네, 이 생각을 해보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한번 저울질 해보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죠. 양심을 지키고 살아야 네. 안희정이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안희정은 갔다 네. 와서 살지. 중요한 건 왜 같은 사건을 놓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형식적 자아가 너무 자신을 압도해버리면 아예 주체로서의 자신은 사라져버린 것처럼 마치 소파 밑으로 들어가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돼버린 것처럼 작아져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형식적 자아가 무너진다는 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죠.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인간의 자유예요. 동물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고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형식적 인간으로서 아주 화려하게 살더라도 결국 동물의 범주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카프카가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가 벌레예요? 뭐가 버러지예요? 요새 그 벌레 그 노래가 인기던데. 이게 뭐가 버러지예요? 한가라.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아이러니한 얘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진짜 벌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오히려 더 인간다운 거예요. 그리고 난 벌레가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형식적인 인간, 짐승에 가까운 거죠. 실제로. 뭐 니체처럼 짐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기꾼,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니까 뭐라고 불러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인간. 위선자. 그렇죠. 위선자로 부르는 거예요. 바로 니체가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성직자들도 성직자 스스로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니체는.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라고 부르는 거죠. 협작꾼이자 위선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러면? 진짜 인간. 대대로 물려받은 가구들로 꾸며진 이 아늑한 방을 삭막한 동굴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정말 있었던 걸까? 동생은? 지금 내 방인데 가구들이 있고 이 방이 얼마나 아늑한 방인데 이 방에서 가구를 다 빼내려고 하면 동굴처럼 돼버릴 텐데 정말 그걸 원한 걸까? 물론 방이 텅 비게 되면 사방으로 마음대로 기어다닐 수야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자신이 과거의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금세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긴 그는 지금 벌써 거의 잊어먹고 있었어. 그레고르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죠. 형식적인 자신이었던 인간, 저기서 말하는 인간은 형식적인 자신이었던 인간을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로서의 자신으로, 주체로서의 자신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하긴 그는 지금 벌써 거의 형식적인 자신을 잊고 있었다. 아무것도 치워서는 안 될 일이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가구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꼭 필요했다.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가구로부터. 이 가구는 뭐예요? 그러면 왜 가구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카프카는 얘기 담아요? 가구가 정말로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가구는 인간만 사용해. 네. 예전에는 뭐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가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지만 예전에는 뭐 결혼하고 그럴 때 혼수로 장 같은 거, 자개장 같은 거 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식적인 주체의 상징 같은 거였어. 그러니까 어느 집에 이렇게 가보면 그 집에 좋은 가구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그 가구가 그 집을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고 그랬죠. 뭐 그런 것처럼 이 가구는 인간에게만 필요한 어떤 형식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만 필요한 형식을 다 빼내려고 했을 때 아주 간절하게 이 그레고르는 뭘 원해요? 이걸 아무것도 치워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가구들이 할 일 없이 이리저리 기어다니는 그를 방해한다면 그건 그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커다란 이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여동생의 생각은 달랐다. 여동생은 그걸 다 빼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서랍장과 책상만 치울 생각이었다가 이젠 없어서는 안 되는 소파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구를 모조리 치워버려야겠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가구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것이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벌레가 돼버렸으니까 가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빼내버리겠다. 오히려 그 안에서 동굴 같은 곳에서 벌레처럼 기어다니면서 살아라 라는 게 동생의 뜻인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끝까지 아무것도 치워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레고르 자신에게 가구는 어떤 의미예요? 동생이 봤을 때 가구는 인간만 쓰는 거야. 근데 오빠는 이미 벌레가 돼버렸기 때문에 가구는 필요 없어. 다 빼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레고르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도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까지라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치워서는 안 될 일이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만 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몸은 보내지만 마음은 인간.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대목이 그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하고 존재하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3년 전만 해도 다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수십 년 전의 여러분과 동일한 주체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기억 때문이죠. 기억.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그 시간, 지나온 시간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의 존재예요. 그레고르에게는 자기 방 안에 있는 가구들, 자기하고 오랜 시간 같이 지내온 가구들과의 시간이 지나온 시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존재의 이유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다 빼내버리면 그냥 남들이 볼 때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벌레 한 마리가 돼버리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동생은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꺼내버리는 거죠. 그걸 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가구를. 그냥 단순한 기구, 단순한 사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놓고만 그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 시간의 의미가 부정되게 되면 존재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이데거에 따르면 그래요. 장재원 씨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남들에게 보여지게 쌓아놓은 모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다 다른 의미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존재는 의미를 잃게 돼요. 점차.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만들었던 대외적으로 보여지던 그 수없이 화려한 자신의 외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이 가구처럼 다 쓱 끌어나가게 되면 본인은 소파 밑으로 숨어야 되는데 그 소파까지 다 끌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존재예요. 인간의 존재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치매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치매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네.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심지어 뭐까지 잃어버려? 자기 자신. 그렇죠.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리게 돼요.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슬라보의 지적의 자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에 보면 그 책에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가 언급이 돼요. 근데 스틸 앨리스는 한 학자가, 여성 학자가 자신이 치매에 걸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 그래서 자기가 치매가 되기 전에 난 자살을 하겠다 차라리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자기가 혹시 치매에 걸리지는 않았는가 계속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죠.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치매에 걸린 거야. 근데 아주 끔찍한 건 뭐예요? 치매에 걸리는 순간 자기가 자살해야겠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야. 네. 그게 바로 정체성, 부정의 부정이라고 불러요. 네, 그걸 부정의 부정이라고 불러요. 걸리기 전에 죽어요. 부정이 부정. 네, 그걸 부정의 부정이라고 불러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 아니에요. 네. 부정의 부정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존재가 사라지는 거죠. 부정이 부정. 존재가 지금 이야기예요. 왜 끊임없이 이 그레고르는 가구들이 자기 방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이 자신의 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간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으로 연결된 그 모든 기억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한번 볼까요? 그 얘기를. 마지막 남은 가구를 지켜요. 책상. 유일한 희망. 그때 이미 텅 비어버린 벽에 그나마 아직 걸려있는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네.
몸을 온통 모피로 감싸고 있는 여인의 그림이었다. 그는 허겁지겁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 액자 유리를 지그시 배로 눌렀다. 그의 몸에 찰싹 달라붙은 유리가 뜨뜻한 그의 배에 닿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적어도 그레고르가 지금 완전히 가리고 있는 이 그림만은 결단코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으리라. 그는 그림을 깔고 앉아 절대 내주지 않을 태세였다. 그림을 내주느니 차라리 그레테의 얼굴에, 자기 동생이죠. 네. 그레테의 얼굴에 달려들리라. 그 그림은 뭐예요? 그렇죠. 자기가 언젠가 스위스에 여행을 갔다가 그래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할 뻔했어. 그런데 가족을 생각하면 다 돌아와야 돼. 자신은 고백할 수 없었죠. 사랑을 접었어요. 그런데 간직하고 싶잖아요. 기억으로. 그래서 그림을 만들어서 액자로, 자기가 하던 취미였죠. 액자로 만들어서 그 그림을 자신의 벽에다 붙여놨던 거예요. 모든 기억은 다 동생이 다 끄집어내 나갈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형식들을, 나의 모든 기억들을 다 가져갈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어. 그건 뭐예요? 사랑에 대한 기억이죠. 네. 낭만적이지 않아요? 네. 카프카가 여전히 낭만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다 뭐 가족 사진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자기가 벌은 그 학위증이 또 아니고, 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우연히 마주친 한 여인에 대한 기억이죠. 그냥 그거 하나가 자신의 존재를 지금까지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아들로서의 자신, 형식적인 자신이 끊임없이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삶을 탄 거잖아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자신의 희망, 방에 들어올 때마다 자기 벽에 걸려있는 뭘 봤던 거야? 사랑에 대한 기억. 그게 자신을 유일하게 본질로서의 자신으로 지켜주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모두 다 빼내가도 이것만큼은 빼내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기억 하나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기억들이 있어요. 스틸 앨리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여성학자는 왜 치매에 걸리기 전에 죽고자 했어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남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어떤 기억이 더 중요해요? 진짜 단순히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남들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이 간직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기억들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돈을 얼마큼 벌어줘서 자기가 돈을 내려놨을 때, 책자 위에 내려놨을 때 가족들이 막 행복해하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뿌듯해하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도 돼, 사실. 그레고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억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네.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죠. 가족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원했던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돼요, 절대. 삶은. 그걸 카프카는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벌레밖에 안 돼버린 이 그레고르가 자기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가구들이 다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지키고자 했던 것,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인간의 삶에서 사랑에 대한 기억. 이게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걸 가져가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동생, 그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용서 안 해. 이걸 가져가려고 하면, 이걸 빼앗으려고 하면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필요한 거예요. 삶에서. 그게 있어야 여러분이 본질로서의 주체를 잊지 않아요. 남들 눈에 비춰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그때 그 명품백을 들고 나타났을 때 그 동료들이 나에게 보내던 선망의 눈길, 이런 것들은 중요한 기억이 아니에요. 네. 자기가 아주 아름다웠던 20대의
아름다웠던 외모에 대한 기억, 이런 것도 중요한 기억이 아니에요. 자신에게만 남아있는 기억이어야 중요하죠. 그게 어떤 기억이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질로서의 주체에 대한 중요성, 그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프란츠 카프카는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당신에게 이 액자 같은 것이 있나요? 네. 있어요. 자,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들어오면서 그 모습을 봐요. 벽에 붙어있는 아들의 모습이죠. 벌레로서. 그러니까 엄마는 이전부터 계속 아들의 모습을 안 보려고 외면했어요. 이게 기절해버리고. 그래서 아들이 어떤 모습인지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근데 처음으로 본 거예요. 아니 맙소사, 대체 저게 뭐야? 자신이 본 얼룩이, 벽에 붙어있는 그 얼룩이 그레고르라는 것을 미처 깨닫기도 전이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마냥 희망이 없었어. 뭐에 대한 희망이에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인간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형식적 인간으로, 내 아들, 형식적 아들로서의 인간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희망, 그 희망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죠. 어머니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마냥 양팔을 쫙 벌린 채 소파 위로 푹 쓰러지더니 다시는 꼼짝도 하지 않고 기절해버렸어요. 오빠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동생이 외치지요, 울면서. 여동생은 주먹을 치켜들고 잡아먹을 듯한 눈초리로 소리쳤다. 오빠는 변한 게 없어요. 그레고르는 변한 게 없죠. 자신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잖아요. 자기 방에 있는 가구들에 대한 기억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 존재는 이상무예요. 이상무. 네. 그런데 모든 가족들은 전부 다 오빠는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오빠 왜 이렇게 변했어?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일어났는데 더 이상 일터에 나가지 않아. 산재를 당해서 더 이상 일터에 나갈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 그때 가족들이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올 수 없게 된 몸이 돼버린 자식을 보면서 기절해버리고, 사랑하던 동생은 오빠 정말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질책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된 거예요? 그레고르가 원해서 벌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들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거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자신이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거예요.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산재를 당하고 난 다음에 변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신을 대하는 게 변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산재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카프카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 주던 사람들이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모습들을 수없이 본 거예요. 카프카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벌레로 변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요만한 벌레구나.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큰 벌레를 변한 건지 그거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 문을 열었을 때 요만한 벌레 솔직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식구들이 어떻게 난 그게 그래서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는 이렇게 열쇠를 돌리는 장면, 네.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또 침대에 누워서 바둥거리는 장면, 그리고 창가를 내다보는 장면 같은 게 나오잖아요. 지면들이 좀 큰 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그 크기가 진작에 인간인데 네. 그냥 벌레를 형태만 바뀌는. 그냥 나는 요만하실 것 같아. 네. 나는 컸을 것 같아. 컸을 것 같아. 크지는 않고. 그 중요한 거. 너무 지겨했어. 너무 요만한 건데 너무 징그럽잖아요. 친구들이 벌레를 변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요만한. 그냥 내가 볼 때 이만할 것 같아. 그건 벌레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알레고리일 상징적으로 뿐이에요. 알레고리. 네, 비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접수가 안 근데 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왜 벌레라고 선정했을까? 동물일 수도 있잖아요. 원래 네.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걸로 변한 걸로 선정해서 해서도 되는데 왜 벌레라고 했을까? 벌레는 그때 사람들이 멀리한 멀리한 개나 고양이는
적어도 사람들이 귀여워, 아끼고 막. 사랑해야 하잖아요. 응. 그 나름대로의 기능성이 있어. 근데 벌레는 기능성이 있나요? 원래는 무조건 때려잡아줘. 그쵸. 네. 벌레 못하는. 그래서 벌레를 설정한 거예요. 그렇지. 쓸모는 굳이. 벌레보다 못하는. 근데 저는 그게 엄마가 아니 단순히 그 가족이 그 방에 있었다고 벌레를 오빠로 아들로 인식한다는 그게 들어오지가 그래 않아요. 너무 어거지죠. 내가 나도 그거 보면서 아니, 처음에 너무 말을 어거지야. 했잖아. 처음에는 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아들로서밖에 인정할 수 아 없어. 말을 처음에는 말을 했어 처음에는. 저기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요? 그리고 나 그거 못 참나 그게 보다 그럼. 인간 처음에는 약간 인간의 목소리였는데 점점 인간 점점 목소리가 아 들어가는 그거 거야. 난다. 아. 네. 그래서 아들로 게다가 아. 그 방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이 아. 잠겼잖아요. 안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방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나왔다는 상황이 아예.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사람은 아들일 수밖에 우리 없다. 벌레는 좀 컸어 보니까. 짠. 그러니까 작은 뭐 벌레.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지금 너무 징그럽게 상상하지 맙시다. 읽으면서 이 크기가 얼마일까 아니, 그게 그 자꾸 생각해요. 머릿속에 떠올라요. 나는 그래서 컸다고 생각했는데 그림의 얼룩밖에 안 됐다. 그럼 조그만 거네? 뭐 이렇게 생각이 아들은 큰 들었다고요. 거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권위가 돌아온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가족들이 이제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네. 은행에서 수의로 일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네, 했기 진짜 때문에. 그래서 또 딸도 그랬어요. 일하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나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어머니가 그렇게 기절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일을 내고야 말았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늘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자들이 통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여자들. 그러면서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화가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는 어조로 소리쳤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아버지의 네. 권위. 카프카는 왜 이걸 화가 나기도 했지만 기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뒤돌릴 수 나는 있어서 그렇죠. 자기가 자신감. 그렇죠. 존재의 이유가 생겼어. 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형식적 주체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 예, 그것에 대해서 기쁘기도 하다. 그리고 화가 난 건 이제 집안이 엉망이 된 거, 뭐 그런 거죠. 형식적 자로서 얻게 되는 주체, 그러니까 형식적 주체로서 얻게 되는 기쁨이 어떤 종류의 기쁨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건 권위에 대한 기쁨이야. 내가 어떤 형식으로서 어떤 기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뭐 남들에게 보여지기에 그럴듯한 명함을 얻었다라고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는 거죠. 내가 뭐 좋은 대학에 나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그 큰 집에 살게 되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굉장히 큰 뭘 가져다 줘? 권위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에게 기쁨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진짜 기쁨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실제로는 그레고르가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겠죠. 여전히 나의 아들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이.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화가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 어조로 소리쳤다. 그는 지금 저기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레고르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서. 그런데 그 모습을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집에 있는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집에 있는 네, 그렇죠. 집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저분이 과연 아버지란 말인가? 전에 그레고르가 출장을 떠나려고 할 때 지친 모습으로 침대에 파묻혀 누워있던 바로 그 아버지란 말인가? 그 무기력한 모습에 그 사람이란 말인가? 지금 눈앞에 아버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은행 수의가 입는 것 같은 금색 단추가 달린 빳빳한 푸른 제복을 입고 있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뭘 얘기한 거예요? 카프카는 우리한테 남한테 보여주지. 지금 이 장면을 이야기해서
형식적인 면도 중요하죠. 그렇죠. 형식적인 면을 사람들이 권위로 네. 얻게 되면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눈에 시선, 시간. 그렇죠. 다른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주체로서의 아버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네. 본질로서의 아버지는. 네. 그런데 단지 푸른 제복을 입고 빳빳한 모습으로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 호통치는 모습, 이런 것들, 큰 소리 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형식적 주체와 본질적 주체가 서로 나뉘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 눈에 볼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 주체보다는 형식적 그렇죠. 형식적 주체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사랑스러운 아버지인 게 아니죠. 네. 무기력한 아버지, 직장을 잃은 아버지, 사업을 쫄딱 망해버린 아버지, 빳빳한 푸른 제복을 입고 꼿꼿하게 서서 호통을 치고 있는 아버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형식적 아버지를 보고 있을 뿐이지 실제 그 아버지의 본질과 만나고자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외면만을 볼 뿐이죠. 억세 보이는 이중턱이 툭 붉어져 나와 있고 수치 무성한 눈썹 아래로는 검은 눈동자가 생기 넘치고 주의 깊은 눈빛을 내뿜고 있었다. 아주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아주 강렬한 눈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환한 표정을 지으며 그레고르를 향해 다가왔다. 드디어 충돌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레고르를 이제 혼내려고 아버지가 다가오고 있어요. 혼내려고 보니까 뭐 다른 게 없는 거야. 그레고르한테 가까이 갈 때 막 주변에 찾아요. 산찬장에 놓여있던 사과 바구니를 들죠. 그리고 사과를 그레고르를 향해 던지기 시작해요. 조그만 빨간 사과들은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이리저리 나뒹굴며 서로 부딪혔다. 날아온 사과는 그레고르의 등에 정통으로 박히고 말았다. 나중에 이 책의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레고르가 바로 이 상처 때문에 죽어요. 아버지가 던진 사과.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사과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죽어요? 네. 사과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말라 죽잖아. 네. 아, 사과는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뭐지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이 에덴 동산 그 낙원으로서의 선악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권위는 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이 책에서는. 그리고 아버지가 던진 사과는 선악과지요. 그걸 스스로 던져서 자신의 아들 누구예요? 그레고르. 이 신학에서는 뭐예요? 상징에서는 아담이죠. 실제로 선악과를 만든 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신 자신이잖아요. 근데 그 신 자신이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던지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내쫓은 장본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 장면이죠. 권위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주체에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상징을 이 안에 집어넣은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사과를 던지게 되고 아들에게 날아온 사과는 그레고르의 등에 정통으로 박히게 말고 결국은 이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그레고르를 퇴출시키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것도 아버지고 죽이는 그렇죠. 것도 아버지고. 네. 그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게 바로 인간의 주체성을 죽이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인간이 본질적 주체를 죽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왔어요? 신이 있다고 하면 신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신의 권위지요. 권위로. 신의 권위지요. 아버지도 가지고 있는 게 권위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지원 씨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 돌아가신 분이니까 장지원 씨를 죽인 건 뭐예요? 그러면 본인의 자존심. 지금 이야기한 바로 가면 그건 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신. 외부에서 오는 권위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네. 본인에게는 뭘로 느껴지는 거야? 아까 무게라고 얘기했잖아요. 권위예요. 예. 그 체면도 권위지요. 네. 그러니까 그 체면 때문에 뭘 못해 내가. 체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권위예요. 우리한테는. 카프카는
아버지한테 어린 시절부터 구박을 당했다고 했죠. 네. 남자답지 못하다고. 상인의 기질을 타고나지 못했다. 근데 아버지가 봤을 때 카프카가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상인으로서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기쳐 아들이 너무 못났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들은 그걸 선택한 게 아니지요. 자신의 몸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기질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화살은 계속 누구한테 꽂혀? 아들에게 꽂히죠. 사실 누구를 원망했어야 돼요? 그런 아들을 내려주신 부모. 신을 원망했어요. 유대인이니까. 네. 그런데 그 화살을 누구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아들. 자신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결국 가정으로부터 자신을 내쫓은 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자신이 곧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신의 권위를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소설의 이 짧은 장면 하나에서 그걸 우리한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카프카는. 이게 바로 카프카가 가지고 있는 문학력이에요. 네. 읽으면 읽을수록 이 카프카의 이 변신의 책의 이 장면은 우리한테 신학적인 해석을 무궁무진하게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신학적 해석 너무 비약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세입자가 들어와요. 이 집에. 네. 세입자 몇 명이에요? 3명. 3명이죠. 3명인가? 네. 3명. 그건 뭘 의미해요?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삼- 그렇죠. 삼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3명인가? 한번 볼까요? 마치 못 박힌 듯 꼼짝할 수 없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신이 던진 사과에 부딪힌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못 박힌 듯. 실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아들. 그렇죠. 근데 신의 아들인데 스스로 신이 명령해서 아들을 죽여요. 죽게 만들죠. 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잖아요. 바로 그 표현이에요. 마치 못 박힌 듯 꼼짝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모든 감각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지는 기분을 느끼며 그만 그 자리에 쭉 뻗어버리고 맙니다. 신에 의해서 아담이기도 하고 아담은 곧 예수이기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 냅다 달려가는 도중에 끈이 풀린 속치마들이 바닥으로 하나둘 흘러내렸다. 이윽고 어머니는 그 치마들에 걸려 비트적거리며 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어 그를 껴안으면서 아버지와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더니 두 손으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부여잡으며 애원했다. 제발 그레고르를 살려달라. 죽이지 말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엄마는 뭐예요? 성모 마리아. 이 장면 보시면 아시겠죠? 피에타의 한 장면이잖아요. 예수를 뒷목을 부여잡으면서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이 신학적인 알레고리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굉장히 있어요.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알레고리는 사실 유대인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신학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죠. 구약만 가지고 타나크만 가지고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책을 쓴 프란츠 카프카는 이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알레고리들을 이 책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 짧은 책 안에. 그러니까 본인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서서 이 신약이라고 한 신약의 장면들을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레고르가 현재 비참하고 역겨운 모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조차 기억에 떠올린 모양입니다. 너무 자기가 이제 던져놓고도 어머니가 그렇게 애원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비로소 내가 지금 내쫓으려고 하는 게 뭐라는 걸 안 거예요. 내 아들이야 라는 걸 안 거지. 그래서 그를 원수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혐오감을 꿀꺽 삼켜버리고 참는 것이 중요하다. 그저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되새긴 모양이었다. 더 이상 이제 던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상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에 대해 충분한 것 이상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거실 문이 열렸던 것이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레고르는 약간의 보상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격리시키지 않게 됐다는 거죠. 문을 열어놓고
그래도 가족들이 이야기한 장면을 방 안에서라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거실 문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실에서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어두운 자기 방에 누워 환하게 불이 켜진 식탁에 둘러앉은 온 가족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고, 그들이 오순도순 나누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모두의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전과는 아주 딴판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이 문이 열리긴 했지만 여전히 아주 딴판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신으로 그 모습 그대로 가족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가족들은 자기만 없으면 어때요? 우선도선 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순도순 나누는 이야기. 네, 우선도선 뭐.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아주 필연적으로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레고르가 희생할 이유가 있었는가를 여기서 묻고 있어요. 없어도 잘했어. 네, 그렇죠. 나 없어도 잘했어. 네. 그레고르가 그렇게 자신의 온 사랑까지 바쳐가면서 이게 없으니 가족을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네.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외면. 외면. 그 결과가 외면이에요. 자기가 없어도, 자기가 그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가족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집, 아버지가 한창 잘 나갈 때 만들어 놓은 이 집을 유지하려면, 이 집의 외형을 유지하려면 내가 그래도 계속 벌어야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가 권위가 된 거예요? 뭐가 권위가 된 거예요? 이 책에 보면 나오죠. 뒤에 보면 이 집을 왜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체면. 그렇죠. 체면 때문이었어요. 친족들에게 네, 보이는 체면 때문이었어요. 그 체면이 뭐야? 자신에게 던진 사과예요. 다른 사람들이 던진 권위시야.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권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들은 항상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 주위 사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린 그레고르가 방 안에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방 안에서 어때요? 오손도손. 행복하잖아요. 네. 행복해. 남들의 눈에 비칠 때도 남들의 눈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눈에 상관없이 자신들은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이라는 역할을 만들어서 희생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희생자 때문에 자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탈했을 것 같아. 내가 신약전서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동경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막 죄인이라고 욕하면서 비웃고 조롱하죠.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못을 박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왕을 죽였다고 얘기해요. 진짜 왕을 네.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의 왕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을 네. 죽였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자기의 외적인 체면을 권위로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권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자신들이 그 권위 때문에 행복했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실제 그 권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뭐가 존재해요? 세상에는요 사랑이 존재. 아니. 근데 실질적인 생활 삶에서는 권위가 굉장히 많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카프카는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그게 그렇게까지 권위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언제든지 뭐가 될 수 있어? 벌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일할 수 없는 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벌레가 되기 전에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개똥벌레. 개똥벌레. 그랬을 때도 여전히 별인 줄 그랬을 때도 알았는데 여전히 개똥벌레. 그걸 권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산다면 자신의 삶이 마치 버러지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필요 없는 존재, 더 이상 살아 뭐해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거에 너무 권위에 기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그레고르는 가족을 가족이라고 보고 있고 자기를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벽에는 여전히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자신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죠. 그건 뭐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면이라고 하는 세면이라는 권위. 권위. 때문인 거죠. 좀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